예, 되네. 예, BK 사업단 이제 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는 그 외결곡 로봇을 했던 분이었고, 지난주에는 또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런 또 생물학적인 그런 우리 기업 전문가이 오셨고요. 오늘은 사실은 좀 메카나 규격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체 모니터링 쪽에 관련된 기업의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연구소장님 김동철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졸업하시고 박사학위 재학 중에 회사를 창업하셔가지고 졸업이 아마 어려우실 걸로 합니다. 입학한 지가 15년 다 돼가지고 공부보다는 사업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하셨고요. 우리 강원도하고 아주 이제 대학도 원주에 다니셨습니다만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또 저희 올메디쿠스라고 혈당 측정기를 하던 큰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혈당 측정기 개발하셨고 2003년에는 춘천 퇴계농공단지에서 ICS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맥 ICS는 아까 들어보니까 파주로 이사 가서 1,000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잘 아시다시피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 하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보템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연구진들하고 창업하셔서 현재 연구소장으로서 많은 제품을 개발하시고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 잘 듣고요. 또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고 하셔야 되나? 예. 여기 이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좀 들어와 있는 또 줌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강의 자료를 나중에 다 들어올게요. 예. USB 메일로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네.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보템의 연구소장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들고 해야 되겠죠? 이거 다른 데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도. 이게 지금 수업의 일종인 건가요? 수업을 들으시는 건가요, 지금? 수업인가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수업인 줄은 모르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좀 더 큰 회사 그리고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되고 그리고 저도 이쪽 분야에서 저는 주로 생체 신호를 다뤘거든요. 생체 신호를 연구하고 생체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디스플레이해서 진단하는 쪽 그쪽을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분야를 계속 제가 발전을 시켜오고 싶었고 그리고 이쪽으로 2007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같이 한 이유가 계속해서 이쪽 생체 신호 측정 분야를 갖다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창업을 했었고요. 그 창업한 경험이라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좀 같이 경영을 해오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제품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오면서 겪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생체 신호를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생체 신호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좀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석사, 박사를 다니면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지도 교수님 여기 대학원생들 계세요? 대학원생들 계신가요? 다 학부생이신가요? 대학원생이세요 전부 다? 다들 저처럼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도 교수님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이 생체 신호 쪽에서 워낙에 명망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고 많이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조금 그러면 안 됐는데 저는 의료기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마주치기가 싫어서 전공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나는 제가 계속해서 의료기기 쪽, 의용전자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를 그만하고 나는 전자통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하고 좀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뭘 했냐면은 원래는 그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군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박사과정에서 이제 그 병역특례 TO를 받아가지고 군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박사를 진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IMF가 터지면서 이러저러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까지 박사학위 TO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박사를 3학기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는 차마 못 가겠고 병역특례로 취업을 하자. 그때는 이제 석사 졸업하고 5년이었거든요. 5년 동안 이렇게 취업을 해서 내가 병역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휴학계를 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의료기기 쪽을 안 하려고 맨 전자통신회사 쪽만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전자통신회사만 계속 면접을 봤는데 17번을 떨어졌어요. 면접을 17번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접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은 1차 면접은 다 붙었어요. 서류 면접이랑 1차 면접 본 거는 다 붙었는데 2차 면접을 꼭 대표이사 면접을 봐요. 근데 대표이사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당신은 의료기기 전공으로 해서 박사까지 간 사람인데 왜 전자 쪽을 하려고 그러냐? 왜 통신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 질문이 막혔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1차 면접까지는 다 붙었는데 2차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수를 하는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나 했더니 저한테 올메디쿠스라는 회사가 있다. 거기랑 나랑 관계가 있으니 한번 좀 가보겠느냐. 근데 거기가 혈당 측정기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의료기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의료기기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에 가가지고 한 번에 면접을 붙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가 의료기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혈당 측정기를 한 2년 정도 개발을 하다가 제 원래 전공은 이제 대학원 때도 생체 신호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근무하고 나서 이제 그 퇴계농단지에 있던 메가시스라는 회사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산소포도 측정기, 심전도 측정기, 뭐 혈압 측정기 이런 쪽을 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회사에서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보템이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보템에서 다시 한번 생체 신호 측정을 하는 장비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쪽에 대해서는 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섣불리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한다. 그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겪어본 경험이 너무나 전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과제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제 어떤 회사들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개발이 타당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많이 심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두드러지는 게 그 기업 내에서 창업을 도와주는 문화들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 같으면 그러진 않겠죠. 그 기업 내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표이사가 좋아하진 않겠죠. 배신이잖아요, 배신. 근데 그게 아니라 윈윈을 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창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회사에다가 모회사, 그러니까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이 되겠죠. 모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 투자를 한 게 성공을 함으로써 또 이익을 얻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원을 가시면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회사를 가시면서 얻는 경험들은 또 다릅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다 해봤지만 학교에서 개발했던 경험하고 회사에서 개발한 경험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카메라를 만든다.
근데 이런 카메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카메라를 볼 때 성능이 좀 떨어지면 당연히 안 사겠죠. 이런 컴플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전혀 생각 밖이에요. 하다못해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하나를 판다고 하더라도 한 70~80% 정도의 사용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갖지는 않아요. 그냥 쓰죠. 그런데 그 20~30%의 사용자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품을 못 팔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아지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자, 생체 신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생체 신호는 저는 생체 신호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거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생체 신호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혈압계를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혈압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혈압계 쪽이라든가 생체 신호 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라든가 필립스 헬스케어라든가 그 회사들이 제일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지멘스 헬스케어라든가. 근데 그 회사들은 적어도 경험이 5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50년, 60년 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봤자 10년, 20년일 거 아니에요. 성능이 그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혈압계를 만들었는데 혈압이 낮은 사람인데 높게 측정이 됐어요. 잘못해가지고. 그게 100건 중에 한 건이 나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 100건 중에 한 건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됐어요. 그럼 의사들은 뭐래요? 혈압 강화제를 투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측정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혈압으로 죽어요. 쇼크로.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생체 신호를 측정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범위가 좁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범위가 되게 좁았어요.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만들었다. 실제 제가 대학원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라던가 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많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안에서만 잘 돌아간다. 막상 정작 필요한 환자들한테 테스트를 못 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던가. 여자분들 중에서 마르고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혈류량이 되게 적어요. 그런 경우라던가. 흑인이라던가. 흑인들 빛이 안 통합니다. 빛이 안 통해요. 빛의 투과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작아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해요. 신호대 노이즈 비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런 거라던가. 신생아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냥 병원에 있는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강한 신생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뭐 사진이나 뉴스 보셨겠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들 치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애들 별로 없죠. 그런 애들한테 생체 신호 측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거 조금 잘못 측정되면은 의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큰일 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는 뭔가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학생분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거기서 배우는 회사로서의 어떤 그 체계 그리고 필요한 문서들 그리고 진짜로 이걸 사업화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간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요. 뭐 1억 원 가지고서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1억 원을 가지고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이 카메라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걸 광고를 해요. 제품 만드는데 1억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억 안에 뭐 이거 PCB도 뜨고 뭐 카메라 렌즈도 사오고 그다음에 이거 기구 설계도 하고 이거 금형도 뜨고 다 만든 다음에 제품 인증도 받고 인증 문서도 만들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개발 비용의 2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광고해요, 사람들은. 자, 잘 만들었으니까 팔리겠지. 아무도 안 삽니다. 내가 이거 들고 해외로 나가서 전시회를 가가지고 홍보를 하든, 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바이어한테 무료 샘플을 뿌리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일단 아무리 좋아 보여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의료기기들은 가장 흔한 게 대부분 6개월 정도 써보고 평가를 내려요, 병원에서. 그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이건 좀 약간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외산 제품 메이저 장비는 그냥 믿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벤츠나 BMW 타고 싶으시죠? 그 벤츠나 BMW 타다가 고장 나잖아요, 차가. 사람들은 일단 그 차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요. 그 제품이 좋은 거기 때문에. 현대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차를 의심해요. 똑같습니다. 의료기기는 더 심해요. 그 생명을 다루는 장비다 보니까 외산 장비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동작을 잘못 시켰나?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산 제품을 쓰다가 이상하면은 야, 당장 튀어오라 그래.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의사들은 슈퍼 갑입니다. 여기 의사분들 계시나요? 의과 의사분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한테는 의사분들은 슈퍼 갑이에요. 그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튀어오라 그래요. 전화로 해서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연구소장 튀어오라 그래. 안 그러면 제품 뺀다 그래. 제품 환불한다고. 바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을 올린다. 뭔가 어떤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정말 잘 만든다. 그런 개념 플러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제품 성능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내가 아무런 지식 없이 혼자서 배워 나가는 것보다도 일단 회사에 들어가셔서 뭔가 그 시스템을 익히고 제품 개발하는 단계가 이렇게 되고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인증을 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일 필요도 없어요. 작은 회사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면은 그 프로세스가 다 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가 잡혀 있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업 금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창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험이다. 제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회사를 한번 작은 회사라도 다녀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창업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환갑 때 창업을 하셨어요. 참고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농담으로 얘기하시지만 너 아직도 창업 한 번 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세요. 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감시 장치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생체 신호 측정을 해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정상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박수 정상 범위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50에서 한 80 사이. 혈압도 뭐 120에 80이다. 뭐 이런 어떤 정상 범위가 있겠죠. 산소 포화도, 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몇 프로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깨 계신 분들은 95%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두각이 됐는데 산소 포화도가 8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쇼크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요. 저희는 2007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던가 환자 감시 장치, 중앙 감시 장치, 스마트 케어 시스템 이런 쪽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 전 직원은 21명, 그중에 R&D 인원은 9명입니다. 참고로 R&D 인원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R&D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제가 스스로 다 뽑았고 같이 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전 진짜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정말 환자 감시 장치라든가 의료기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 출장을 되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영업사원들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게 좋은데 연구소장은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초창기에 제품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연구소장을 많이 불러요. 네가 와서 이거 해결해. 네가 와서 이거 해결해. 네가 와서 이거 해결해. 그러니까 그 제품의 어떤 안 좋은 컴플레인을 영업사원이 원래 해결을 좀 먼저 해주는데 해결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구소장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해결한다고 한번 해외 나갔다가 여권 뺏긴 적도 있습니다. 여권 뺏겨가지고 너 이거 해결할 때까지 못 가. 그래서 3박 4일 동안 호텔에 앉아서 프로그램만 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제품들이 아직은 그 해외 메이저 제품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높진 않다 보니까 선진국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주로 이제 동유럽 쪽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주로 이쪽을 많이 들어가고요. 미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이제 서유럽 쪽 이런 그 선진국들은 동물용 제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용 제품이 그 메리트가 좀 있는 게 같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인체용 제품이 있고 동물용 제품 라인업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체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식약처 승인 받아야 되고요. 미국은 FDA 승인 받아야 되고 유럽은 CE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안비자라든가 브라질은 안비자라든가 러시아 인증 따로 인도 인증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인증을 받는 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요. 이 카메라를 갖다가 테스트한다 했을 때 저 카메라에다가 15kV를 한번 넣어봐요. 제품이 죽나 안 죽나. 안 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정전기가 그쯤 하거든요. 정전기 중에 센 게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품이 죽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그렇게 다 쉴드를 쌓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인증에 관한 문서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내가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체용 인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동물용은 그런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용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그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동물용은 인체용하고는 좀 다르게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동물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 매출을 했고 올해는 한 75억 정도, 80억 정도 이렇게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저 가족 같은 회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거 한 칸 띄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되잖아요. 가족 같은 회사. 굉장히 말하기 싫은데 그나마 저걸 좀 하기 위해서 칼퇴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저희가 처음엔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명 정도 6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중간에 좀 늘었다가 다시 줄어가지고 지금 한 이제 4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구조는 이렇게 3명이서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그리고 저 셋이서 이렇게 경영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로 그 국내 영업하고 해외 영업 쪽 이렇게 맡고 진행을 하고요. 부대표이사는 그 공장 쪽이랑 자재 이쪽을 맡고 있고요. 제가 연구소 파트를 맡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 체계도고요.
주로 이제 그 CEO, CTO, CO 이 세 명이서 주로 맡아서 저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수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조금씩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올해에도 한 2명 정도를 더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증서인데요. 이게 딱 한 장짜리 이렇게 딱 2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인증서가 의료기기 쪽 만일 의료기기 쪽 이 과가 의료기기 과신가요? 과 전공이?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아마 뭐 여러 생각들을 하실 텐데 만일에 의료기기를 하신다거나 어떤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시면은 저 인증 쪽을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CE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 저희는 2가지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CE 인증하고 국내 이제 KFDA 인증, 식약처 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인증이 의료기기 인증은 굉장히 셉니다. 일반적인 이런 전자제품 인증하고 수위가 달라요. 전자제품 인증이 한 3배 정도는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장비가 환자한테 해를 줄 수 있느냐, 사용자한테 해를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미국 FDA예요. FDA 인증 받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DA 인증 받은 회사는 일단 정말로 제품을 잘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좀 회사 규모가 크거나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저 인증이라는 게 이 제품 라인업들 하나 이것마다 각각 다 받아야 돼요. 따로따로. 내가 러시아에 팔고 싶다. 러시아 인증을 3개를 받아야 돼요. 미국에 팔고 싶다. FDA 인증을 3개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팔고 싶다. KFDA 인증을 3개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저거 하나 받는데 들어가는 돈, 시험비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들은 요즘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해외에서 그 메이저 회사들, 뭐 GE라든가 필립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인증 받는 회사,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그런 어떤 위에서 인증을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를 자꾸 찔러가지고 저 프로세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리고 이게 이 인증 수위가 한 5년 정도 주기로 점점 더 어려워져요. 계속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뭐 가전제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의료기기 쪽 하는 회사들은 특히나 그 연구소 말고 RA 부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RA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 부서인데 그 부서는 인증만 주로 합니다. 인증만 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연구원들이 인증까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 인증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저 CE 인증만 계속 갱신이 돼도 따라가기가 벅차기 때문에 FDA는 아직은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 인증은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제품 하나 인증받는데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요. 하나 받는데 한 2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FDA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인증이 아니에요. FDA는. 대신에 장점은 있죠. FDA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제품 퀄리티가 쫙 올라가죠. 회사 퀄리티라던가. 아, 쟤네는 FDA를 받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처음에 창업한 다음에는 좀 기부를 많이 했어요. 뭐 저희 자랑은 아닌데 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분기마다 그 고아원 가가지고 봉사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했더니 일단 이 강원도에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저희 회사를 되게 좋게 봐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도지사상도 많이 받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저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과제를 따잖아요. 저 정부 과제를 따는데 이제 아마 대학원생분들이시면 정부 과제 다 해보셨죠? 예.
뭐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技術평가관련이라든가 정보과제를 좀 교수님이랑 같이 많이 따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 지역과제 딸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분들께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저희가 창업한 다음에 그 기부한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리워드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제품 라인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계가 없으면 몇 시죠 지금? 4시 반이요. 이게 지금 2시간가 강의신 건가요? 2시간 강의?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끝내볼게요. 제가 2시간 다 하는 것보다는 아직 졸리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제품 라인업이 이 제일 가운데 거 15인치 제품이 있고요. 양 옆으로 이제 12인치, 그다음에 10.4인치, 7인치 이렇게 제품이 있고 이 제일 작은 거는 산소 포화도만 중점으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은 각각 네트워크로 연동이 될 수가 있고 병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PC로 돼가지고 모든 장비들을 다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묶어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봐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하나의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는 장비고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스마트 패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못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 밖으로 환자 데이터가 나가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만 지금 저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체용 라인업이 있고 동물용 라인업도 있고요. 그래서 인체용 라인업은 VP로 시작을 하고 동물용 라인업은 V7, 뭐 인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품에 주로 터치 스크린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에 따라서 뭐 전원 버튼, 알람 버튼, 이벤트 버튼, 뭐 화면 전환 버튼, 혈압 측정 버튼, 뭐 프린트 버튼, 그리고 이제 엑시트 버튼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트렌드는 주로 터치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버튼을 많이 선호하거나 이제 엔코더라고 해서 이건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가지고 눌러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버튼인데 저쪽을 쓰는 거는 주로 중진국이나 후진국 쪽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튼 방식은. 근데 선진국 쪽에서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환자 측정할 수 있는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환자한테 연결을 시켜서 생체 신호를 수집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제 기본 기능은 이제 심전도 측정하는 기능. 심전도 다 아시죠? 리드를 3개로 할 수도 있고 5개로 할 수도 있고 12개 리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3리드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팔, 왼팔, 왼쪽 다리 이렇게 전극을 3개를 붙여가지고 리드 1을 보느냐, 리드 2를 보느냐, 리드 3를 보느냐 이렇게 해서 환자의 심장 모양, 심장이 정상적인지를 그 파형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게 심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혈중산소 포화도는 동맥혈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중에서 그 산소와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동맥혈 내에 산소가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더 많아야 되겠죠. 정상 수치는 95% 이상 그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호흡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가, 호흡을 측정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 심전도 전극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 이 호흡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전극으로 하는 방식은 이건 임피던스를 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커지고 숨을 내셨을 때 작아지고 이걸 측정해서 이제 호흡 파형을 재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방식은 입 쪽에다가 센서를 대고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내쉴 때, 들이마실 때 이게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한 다음에 호흡수를 재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CO2를 재는 방법이 훨씬 더 호흡수가 정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측정하고요. 체온도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이 있겠죠. 식도에 넣는 방법, 직장으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몸에다 붙이는 방법, 입에다가 넣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 체온 각각에 따라 센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관혈식 혈압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병원 가면은 여기다 커프를 재가지고 이제 재죠. 그래서 커프 압력이 높아지게 한 다음에 압력을 조금씩 빼면서 혈액이 흘러가는 부분, 언제부터 혈액이 지나가느냐, 그 맥파 파형 크기를 재가지고 혈압을 계산하는 방식이 비관혈적인 혈압이고요. 이 침습식 혈압은 직접적으로 압력 센서 연결된 그 카테터를 이 동맥에다 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비관혈식 혈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침습식 혈압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옵션 기능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던가 이 마취가스 이제 전신 마취하는 사람들 이제 호흡 마취를 할 때 그 마취가스 종류가 한 뭐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농도를 각각 측정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마취 심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마취 심도가 0에서 100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냐. 근데 저 마취 심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수술하는 환자 중에서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마취가 돼 있는데 실제로 정신이 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뇌파를 측정해서 저 마취 심도를 잰 다음에 대략 40에서 60 정도면은 심도가 깊다, 수술하기 적당하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걸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박출량, 이건 이제 심장 수술한 경우라던가 판막 수술한 경우라던가 직접적으로 심장에다 카테터를 넣어서 재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점점 그 방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침습적으로 심장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측정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비침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좀 대체가 되는 형식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비침습적인 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는 침습적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심장에 한번 짜줄 때 그 혈액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혈관 탄성도, 이거는 이제 내 동맥 혈관이 얼마나 이제 콜레스테롤이 껴 있느냐, 딱딱하냐, 탄성적이냐, 이걸 갖다가 좀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맥파를 분석해서 맥파의 모양을 가지고서 혈관 탄성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맥 진단이라던가 이 페이스메이커 진단, 뭐 이런 쪽은 이제 심전도 신호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부정맥이 있다 없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파라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화면, 저희가 크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개발 파트는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부분,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보드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생체 신호 분석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자장비의 전체 메인을 측정하는 부분, 측정하는 게 전체 메인보드, 이 보통 전장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암이라던가 어떤 CPU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 인치와 해상도에 따라서 CPU가 결정이 되거든요. 저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CPU가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램이 커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처음에 제품을 개발할 때 해상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CPU를 정해요. 그래서 그거는 생체 신호 측정하는 CPU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CPU가 1GHz 정도 클럭을 가지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12MB라든가 아니면은 뭐 1GB라든가 그 이상 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이쪽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 쪽을 다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체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CPU 클락이 1GHz가 넘어가게 되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MHz, 40MHz 정도 되는 CPU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일단 패턴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전선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전선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 타이밍이 틀어져요. 길이가 달라져요. 길이 때문에 시간이 달라져요. 그만큼 CPU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따로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그 길이 다 재야 돼요. 패턴 길이들을. 왜냐면 메모리 클락도 워낙에 그 클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위칭하는 타이밍이 틀어지면은 제품이 뻗죠. 그 제품 죽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오류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생체 신호 측정 분야, 저 전장 소프트웨어 분야, 전장 하드웨어 분야 이렇게 세 팀이 만나서 제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체인지를 해서 사용자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더 달라진 게 사람들이 이제 쓰고자 하는 파라미터만 아예 화면에 보여줘요. 그걸 이제 사용자가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이런 모듈들이 껴있구나, 이런 측정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하드웨어가 껴있구나, 그럼 자동으로 그것만 딱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터치 스크린 화면이고요. 이건 이제 메뉴 트리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측정하는 생체 신호에 따라서 어떤 메뉴가 필요하고 어떤 세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트리로 나타낸 거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소 포화도 측정기인데 저 산소 포화도 측정을 저 장비를 주로 어디서 쓰냐면은 치과라던가 아니면은 내시경 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자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취를 하잖아요. 사람을 마취하는데 사람을 마취하게 되면은 자가 호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면은 그냥 호흡을 하죠, 자면은. 근데 주사 마취를 하게 되면은 특히나 사람이 자가 호흡을 못 해요. 그러면은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저 농도가 계속 떨어지면은 호흡을 못 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그 어린애를 이렇게 마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내시경 할 때 마취한다거나 할 때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담이지만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어떤 치과를 간다거나 할 때나 저 산소 포화 측정기 있냐고. 그게 있다 그러면 좀 낫습니다. 없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7인치 제품이고, 이 7인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옵션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12인치 제품, 그리고 각 제품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묶었을 때 이런 그 구조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 트렌드는 일단 병원에서 이 유선으로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가는 거를 주로 의사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 안타까운 게 그게 있어요. 그 의사분들은 그 엔지니어랑 좀 개념이 달라가지고 무선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노이즈 없이 다 붙는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멘트 벽이라던가 아니면 철문이라던가 이런 쪽은 무선 신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파형이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그 약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선으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중간에 중계기를 달더라도 무선 쪽으로 하는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이 몇 개의 모니터를 보여주느냐 그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에는 난 저걸 32개를 보고 싶어, 어떤 병원 좀 작은 병원은 4개를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저게 이제 굉장히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256개까지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도 만들기 전에 PC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겠죠. PC 사양 어느 정도 이상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뭐 네트워크 속도가 얼만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이 신호를 병원 서버로 보내게 되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에서는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현재 환자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저 경우에는 사람보다도 좀 동물한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사람하고 다르게 동물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옆에 의료인이 같이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굉장히 그 인력 낭비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물이 말을 못하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물 옆에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집에 가서 뭐 알람이 울릴 때까지 좀 기다린다거나, 그럼 알람이 울릴 때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저 부분들은 그 간호 인력이라던가 그 수의사들한테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 이 핸드폰에서 볼 때 그 화면들을 나타낸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앱 쪽, 스마트폰 앱 쪽 가지고서 내가 뭔가 개발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마트폰 개발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종류가 많겠죠.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그게 좀 그 동작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화면도 안 깨지고 하도록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쓸 거냐, iOS냐, 안드로이드 OS냐, 그거에 따라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부분은 이 OS가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업데이트 한 다음에 저 앱을 실행했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뻗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 개발하신다 그러면은 앱 쪽에서는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 호환성이라던가 OS에 대한 호환성,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은,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이 안에 CPU가 단종이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 뭐 LCD가 있다. 그 LCD 회사가 단종을 시켜버려요. 그렇다고 저희 제품을 단종시킬 수는 없겠죠. 다른 대체가 되는 CPU를 찾아야 되고, 단종된 메모리를 바꿔줘야 되고, 단종된 LCD를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이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하실 때에도 CPU를 정하거나 LCD를 정하거나 메모리를 정하거나 그 부품 찾을 때 제조사에다가 단종 계획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아, 이거 언제 단종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쓰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게 LCD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LCD가 단종돼서 바꿨어요. 인증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비싼 인증을 나라마다 다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품 단종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요즘 그 병원 전산화 레벨이 있어요. 병원 전산화 레벨이 그 지금 1부터 7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힘스 레벨이라고 그래요. 힘스, HIMSS.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스 스테이지 그 레벨이 7인 병원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하나밖에 없고요. 일본에는 없습니다. 레벨 6도 없어요. 7도 없고. 제일 많은 데는 미국입니다. 레벨 7 병원이 한 1,300개 정도가 있고, 레벨 6 병원이 한 2,000 몇백 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키 의료진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발달돼 있어요. 병원 쪽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터키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침대에다가 그 환자가 측정해야 되는 모든 시스템을 다 달아요. 환자 감시 장치든 인공호흡기든 시린지 펌프든 뭐 약물 투입기든 뭐든 간에 침대 하나에 모든 장비를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제조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모두 다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하나의 화면에서 그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좋으냐? 일단 첫 번째로 화면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이 화면 보고 저 화면 보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걸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전부 다 동시 제어가 가능하고 이 환자의 파라미터를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료 사고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병원 쪽에 대해서는 그 한 환자 베드에 대해서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쪽으로 의료기기가 발전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예, 이상 저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뭐 의료기기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말 개발하고 싶으시다거나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쪽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